저는 3년간의 연애 끝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제게 다정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편하게 생각해. 라며 예단도 생략하자고 먼저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에 정말 감사했고 이런 분이 시어머니라니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시어머니의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너도 금방 좋아할 거야. 남편도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결혼 전까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에 예단도 하나 없이 시집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들 뭐라도 하나씩은 해오던데. 분명 본인이 먼저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 형편이 안 좋은 건 이해하는데 요즘은 형편이 안 좋아도 다들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잖아. 친정 형편까지 거론하시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명절 때는 제가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다른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소박해. 친정에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주방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근데 새언니, 친정엔 자주 가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시댁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가끔은 가야죠. 맞벌이 한다며? 그럼 돈은 벌 텐데 그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라도 뭐 좀 사드리지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벌이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나갔고 저희도 여유가 거의 없는데 그걸 또 쪼개서 시댁에 바쳐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만 믿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서운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너도 이해 좀 해줘. 나이 드신 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 친정 얘기까지 하시면 나 정말 힘들어.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겠어? 그냥 넘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넘어가라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던 남편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시댁 편만 드는 것 같았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우리 부부 사이의 작은 일까지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린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남편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 저녁을 간단하게 차렸더니 식탁을 본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저녁 이게 뭐야? 라면이랑 김치만?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제대로 할게. 나도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집에 와서 이런 거 먹으면 기운이 안 나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배달을 시키던가. 저도 지쳐있던 터라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회사 다녀와서 힘들다고. 당신은 집에 와서 쉬기만 하잖아. 나도 사람이야.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잠들었고 저는 억울해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네 남편한테 밥도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니?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여자가 집안일은 챙겨야지. 결혼 생활이 힘들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구나. 우리 부부만의 문제조차 시댁 전체의 감시 대상이 되는구나 하고요.
제가 어제 야근을 늦게까지 해서 좀 피곤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남편 밥은 챙겨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사나? 너 사주가 좀 안 좋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따지기는.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사주까지 문제 삼으셨습니다. 결혼할 때 해온 게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우리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엄마가 물어보셔서 그냥 말씀드렸지. 뭐 잘못됐냐? 우리 부부 사이 일인데 그걸 왜 시어머니한테 다 말해? 엄마니까 말하는 거지. 팩트잖아. 그게 기분 나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할 생각이 없구나. 그저 시댁의 아들로만 살고 싶은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한테 보고 될 테니까요.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도 아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결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는 더욱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집에 좀 들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처음에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듣는 말은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왔어? 근데 또 빈손으로 왔네.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올 때 과일이라도 사오던데. 죄송해요. 다음엔 꼭 챙겨올게요. 뭐 친정에서 그런 거 안 배웠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옆집 며느리는 명품 가방도 해왔다더라. 물론 집안 형편이 다들 다르긴 하니까. 또 친정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집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셨어요. 마치 제가 시댁에 빚을 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시댁 대청소를 한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도 함께 갔지만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저 혼자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새언니,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친정같이 편하게 지내려면 이럴 때 좀 해야지. 시누이가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편한 게 아니라 일만 시키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점심 좀 해라. 우리는 좀 쉴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남편도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모두를 불렀고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요리 솜씨가 좀 늘긴 했네. 처음보다는. 아직 간이 좀 싱거운데? 우리 아들은 짜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너 결혼 전에 친정 엄마한테 요리 배우긴 했어? 친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울 여유가 없었겠구나. 시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싹 사라졌지만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요즘 일 어때? 맞벌이 하는 거 힘들지?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그래도 여자가 일하면 집안일 소홀해지기 쉬운데.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기고 있어? 네, 물론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요즘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피곤하다고 대충대충 해준다면서? 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야근할 때가 가끔 있어서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자가 야근까지 하면서 일해야 돼? 우리 아들 벌이로도 충분할 텐데.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니? 저도 제 커리어가 있어서요.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리어? 결혼했으면 가정이 우선이지?
요즘 여자들은 생각이 참 다르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또 우리 얘기한 거야? 내가 밥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요즘 진짜 대충 하잖아. 반찬도 다 반찬 가게에서 사서 차리기만 하고. 나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집에서 뭐 하나라도 도와준 적 있어? 내가 뭘 도와줘? 나도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 맞벌이 하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거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너 일 그만두면 되잖아. 내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당신이 결정해? 나는 돈도 돈이지만 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럼 집안일도 제대로 해. 일하겠다고 우기면서 집안일은 대충 하면 안 되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자고 있었어? 미안한데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뭐 해줬어? 공복에 커피만 마시면 위에 안 좋다던데. 빵이랑 우유 챙겨줬어요. 아침은 밥을 먹어야지. 빵은 아침 식사가 아니야.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줘야 우리 아들이 건강하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거의 혼자 했어요. 시누이는 새언니가 더 잘한다며 빠져나갔고 남편은 다른 남자 어른들과 술이나 마시고 화투를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하긴 한데 친정에서 해온 게 없어서 아쉬워. 요즘은 결혼할 때 다들 뭐라도 하나씩은 해오던데. 명절 내내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잖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지. 또 시작이네. 좀 참아. 부모님인데 뭐 어쩌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존중은 해주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맡았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라는데 위에 뭔가 보인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일주일 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이깁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진료실에서 나와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완치율도 높대. 우리 잘 이겨내자. 나 죽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시댁 편만 들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제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잖아요. 수술 잘 받으면 돼.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날부터 위암 관련 정보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 후기를 읽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일찌감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뭐? 우리 아들이 암이라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사주 때문이야? 내가 결혼 전에 사주를 더 자세히 볼 걸 그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린 게 제 탓이라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남편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 편만 들고 너 힘든 거 모른 척 했잖아. 괜찮아. 지금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나 수술 잘 될까?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남편의 회복을 바랐어요. 수술은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손에 든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셨어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게 다 며느리 사주 때문이야.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며느리 사주가 남편 사주를 누른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림프절 전이가 약간 있지만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어요. 죽을 끓여가고 과일을 깎아주고 등을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남편은 가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간병했어요. 퇴원 후에도 저는 남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항암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고 영양제를 챙기고 병원 예약도 다 제가 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봤어요. 오빠, 오늘 괜찮아? 보고 싶어. 치료 많이 힘들지?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김대리였지만 내용은 분명 남녀 간의 대화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에 잠금을 풀고 대화 내용을 더 올려봤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도 보자. 오빠가 아프다는 거 알았으면 진작 연락할걸. 내가 옆에 있어줄게. 병원 가는 날 말해줘. 나도 같이 갈게. 저는 핸드폰을 더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밤새 간병하고 음식을 만들고 병원에 다니던 날들이 모두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모두를 제 폰으로 복사했고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어요. 김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최소 2~3명과 동시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는 이미 몇 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어떤 여자와는 최근 암수술 이후에 시작했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게 눈물로 용서를 빌고 당신밖에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날 저녁에도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해서 늦게까지 기다렸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확인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하고 어이없을 뿐이었죠. 이 사람을 위해 제가 무엇을 했는데. 시댁의 무시를 견디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플 때 간병까지 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카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위치 추적. 남편이 병원 간다고 하면 뒤를 밟았고 실제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헤어질 때 포옹하는 모습까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라고.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그 순간을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던 중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제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정리하고 싶구나. 네 앞으로 주식이랑 현금 좀 넘기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아.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금 문제도 있고 5억 정도 되는데 네가 잘 관리해서 써. 저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증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친정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과 아버지께서 남기신 주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돈을 따로 계좌에 보관해두고 남편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봅니다. 몇 주 후에 친정 쪽 친척이 시댁 친척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조카딸이 부모님한테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요즘 잘 지내지? 우리 아들 간병하느라 고생 많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할 거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와서 일 좀 거들라는 시기였는데 갈비찜을 해주겠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갈비찜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반찬도 가득 차려놓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웬일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며느리한테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너무 구박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잘해줄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시누이도 평소와 달리 친절했어요. 새언니, 요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뭐 바르는 거 있어요? 아니, 그냥 별거 없는데. 언니, 나중에 화장품 추천 좀 해줘. 언니 센스 좋잖아.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근데 말이야, 너가 친정에서 돈을 좀 받았다며? 역시나 저는 속으로 이래서 갑자기 잘해주셨구나 싶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미리 재산 정리하면서 증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받았어? 많이 받았어? 그냥 좀 받았어요. 5억 정도 받았다던데, 맞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주식이랑 현금이라던데? 요즘 같은 때 5억이면 큰 돈인데. 그냥 부모님 뜻이셔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딸 그러니까 네 시누이 말이야. 요즘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잖아.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 확실히 시누이는 결혼도 안 하고 30대 중반인데 일도 안 하고 시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한테 치킨집을 하나 차려주고 싶어. 요즘 치킨 장사는 안 망한대.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그게 너가 돈을 좀 받았잖아. 그 돈으로 우리 딸 치킨집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시누이 사업을 하라고요? 그건 제 돈인데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시댁 식구잖아. 식구끼리 도와야지. 치킨집 하나 차리는데 2억이면 충분하대. 너한테는 5억이나 있잖아.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뭐? 안 된다고? 5억이나 받았으면서 신우 하나 못 도와줘?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누이 사업은 시누이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게 지금 며느리가 할 소리야?
시댁 식구가 어려운데 못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치킨집 하고 싶었어.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나중에 잘 되면 벌어서 갚을게. 나중에 갚는다는 말은 안 갚겠다는 말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우리 식구 무시하는 거야? 친정에서 받은 돈 5억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은 제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됐어. 오늘은 그냥 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역시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잘해주시더니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어? 치킨집 말이야. 어머님, 정말 안 됩니다. 2억도 안 되면 1억만이라도 생각해봐. 우리 딸 좀 도와줘. 제 의사는 변함없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댁 식구는 안중에도 없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결혼했으면 다 공동 재산이지. 우리 아들 목도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건 고유 재산이에요. 남편 몫은 없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이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 겨우 치킨집 하나도 안 해주면서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 할 생각이야? 차라리 이혼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지금 치킨집 안 차려준다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은 좋은 조건이야. 다시 결혼할 수 있어. 너 같은 며느리 안 받아도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고. 어차피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넌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돼. 결혼할 때도 해온 게 없고 지금도 시댁 돕기는커녕 네 돈만 챙기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동의하자 당황한 듯했습니다. 뭐? 정말 이혼하겠다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런 결혼 생활은. 너 지금 진담이야? 진담입니다. 그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외도 증거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온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자 오히려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진짜 이혼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나. 암환자라고 해도 조건 좋은 남자야.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 미쳤어?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이도 있는데 재혼하기 힘들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준비해둔 증거 파일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고 아픈 와중에도 외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간녀 상대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신우 치킨집 안 차려주면 이혼하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전화할 필요 없어.
사실 나도 이혼하고 싶거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우리 이제 끝내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준 피할 수 없는 증거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박 과장이랑 나눈 대화. 이 사람이랑은 2년째 만나고 있더라. 내가 당신 간병하는 동안에도 만났지. 이 사진은 뭐야? 호텔 앞에서 찍은 거잖아. 이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니?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 저는 계속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야. 당신이 김대리한테 아내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 들어볼래?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이제 시작인데. 이건 위치 추적 기록이야. 당신이 병원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모텔 간 날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몇 년째 하고 있었잖아. 심지어 암 진단 받고 나한테 죽기 싫다며 울면서 매달릴 때도 바람 피웠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아픈데 이혼하면 어떡해? 아픈 건 네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의무가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어요.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아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내가 이혼하겠대. 야, 너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데 이혼이 무슨 소리야? 저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드님이 대체 뭐라고 다녔는지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아드님의 외도 증거예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간병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 피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네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며느리가 너를 돌보는 동안에? 엄마, 나는 닥쳐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워? 그것도 여러 명이나?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게 변명이 돼?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요. 변호사까지? 우리 아들 지금 아픈데 이혼하면 누가 돌봐? 그건 어머니가 돌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혼자 간병을 해? 항암 치료도 남았는데. 제가 왜 돌봐야 하는데요? 저를 배신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사주 타령한 것도 친정 무시한 것도 다 미안해.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마. 늦었어요. 어머님이 치킨집 안 차려주면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아드님의 외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아드님이 여자한테 우리 아내는 돈만 밝히는 여자다. 결혼한 게 후회된다고 말한 거예요. 녹음 파일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진짜 돈만 밝혀. 친정에서 5억 받았다더니 나한테 한 푼도 안 줘. 오빠 힘들겠다.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어.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놈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원만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가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리고 외도 상대들한테도 전부 따로 소송을 걸 거예요.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요. 남의 남편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간병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 만나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아? 나는 이미 당신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집안일 다 하고 아플 때 간병하고.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빨리 여기 서명해. 저는 이혼 합의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막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며느리 노릇했던 거 생각해서 원만하게 끝내려는 거예요. 재판 가면 더 복잡해져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서명해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 네가 한 짓을 보니 할 말이 없구나. 며느리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난 거죠. 차에 타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시동을 걸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지만 자유로운 삶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저는 바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후에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이제 자유구나. 하지만 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도 상대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대리라는 여자는 남편과 2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고 제가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에도 계속 만났다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저는 그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김대리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합의하고 싶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말아주세요. 김 대리는 결국 합의를 제안했고 저는 2,5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다른 외도 상대들도 비슷하게 합의했어요. 총 4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한테서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아들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이러면 안 돼.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간병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전화하시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모두 차단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몇 번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지만 경비에게 미리 얘기해둬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시 나타나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저도 힘들었어요. 아무리 싫었던 결혼 생활이었어도 혼자가 되니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가끔은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어요. 출근길이 가벼워졌고 퇴근 후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댁 눈치 볼 일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 할 일도 없었죠.
이혼 1년 후 저는 회사 근처에 18평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하고 가구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처음 이사 온 날에 저는 빈 거실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 집이었어요. 가끔 옛 시댁 사람들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은 항암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며 간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돈이 없어 치킨집을 못 차렸고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다더군요. 전 남편은 바람을 피우던 여자들 중 하나와 재혼을 시도했지만 암병력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복수심이나 통쾌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이제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담담한 기분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자신을 지키는 법,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까지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고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